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유럽에서 프랑스행 기차를 타고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친구 3명과 함께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기고 돈도 많이 챙기지 않아서 털리면 국제미아가 되는 신세였죠. 스위스 알프스산을 전철 같은 걸로 타고 올라가 구경도 하고 큼지막한 소시지들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스위스를 돌고 프랑스행 기차를 탔습니다. 우리나라 기차랑은 다르게 좌석이 길 양쪽으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복도 하나에 옆에 좌석 하나가 있습니다. 좌석이 아니라 방이라고 해야겠군요. 문도 있고 방 같으니까요. 저희는 기차에 올라타 저희 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 웬 예쁜 여자분이 계시더군요. 동양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짐을 풀고 앉으니 그 여자분께서 영어를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친구 중에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애가 있어서 그 여자분이랑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자분께서는 자기가 중국계 프랑스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나니 어느새 해가 어둑어둑지더군요. 저희는 프랑스에서 내려 맛있는 것을 먹는 상상을 하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참 잠을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거리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저는 친구들이 떠드는 줄 알고 욕하면서 눈을 떴죠. 놀라서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중국인 여자분께서 부엌칼을 가지고 제 친구 한 명을 찌르려고 하시며 중국어로 무언가 말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뭔가 위험하다 싶어서 바로 일어나서 돌려차기로 그 여자분의 뒤통수를 날리고 재빨리 우리 방의 문을 열어 밖으로 걷어차 던졌고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친구는 이미 허벅지에 칼을 맞아 피가 흥건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 여자분이 저희 가방을 열어서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막 꺼내 자기 가방에 밀어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친구는 창가 쪽에 앉아 완전히 창가 쪽으로 몸을 돌려서 자려고 했었습니다. 몸을 완전히 돌렸기 때문에 잠을 자는 줄 알고 있었던 것 같대요. 그래서 친구가 당신 지금 뭐하냐 영어로 물었더니 그 여자분이 중국어로 막 화를 내면서 자기 뒤에 손을 집어넣더니 칼을 꺼내서 막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깨어난 거죠. 나머지 자고 있는 한 명을 깨워서 짐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밖에서는 그 중국인 여자가 일어나서 그 방의 창 사이로 우리를 쏘아보며 주먹으로 막 쳤어요. 저희는 당장 승무원 호출기를 눌러서 상황을 설명하고 여자를 잡아서 프랑스에 도착해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에게 조사받을 때도 그 여자는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더군요. 제 친구는 칼까지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프랑스 경찰이 그러더니 한국인 배낭여행객들을 습격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더군요. 배낭여행객들이 어리숙하고 또 한국 물건들이 좋아서 많이 뽐려간대요. 저희는 재수 없어서 그 친구 치료할 때까지만 프랑스에 있다가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20년 전 친구가 겪었던 실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2001년인가 그쯤이겠네요. 고등학교 때 4명이서 같이 몰려다니곤 했었는데 한창 그림을 그리는 시간더라고요.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닌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실기실과 수업받는 곳은 건물이 달랐기 때문에 실기실이 있는 건물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친한 4명 중 한 명과 단둘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왜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진 모르겠지만 실기 시간이 저녁에 시작했기 때문에 어두워진 밖에 있다 보니 그런 걸지도. 저희 학교는 주변에 산이 많아서 그런지 쉽게 어두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죠.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조금 친했던 한 아이가 있었대요. 그 아이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귀신을 자주 보고 분신사바 같은 것을 하면 쉽게 흡입이 되는 아이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한번 분신사바를 하면 정신이 멍한 상태가 되고 힘이 쭉 빠지기 때문에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나 제 친구는 호기심이 많은 나머지 그 아이에게 오늘 밤과 후에 같이 분신사바를 해보자고 부탁했었다더군요. 처음엔 그 아이는 거절했지만 제 친구가 하도 졸라서 결국은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실에 둘이 남게 되었대요. 둘이 빨간 펜을 사이에 두고 한 손씩 붙잡은 상태로 제 친구와 그 아이는 귀신을 불렀다더군요. 신기하게도 자기 의지가 아닌데 친구 말로는 정말 움직였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를 귀신에게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제 친구는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교실에 지금 귀신이 몇 명 있나요? 종이 위에 48이라는 숫자가 쓰여지더랍니다. 제 친구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와 같이 학교에서 나왔대요. 근데 제 친구가 집으로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 교실의 인원은 50명, 책걸상 50개, 제 친구와 그 아이를 제외한 책걸상 공간에. 세 번째 이야기, 대추나무의 저주.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고향에 내려가면 저희 집과 담을 공유하는 옆집이 있습니다. 각각 담이 있는 게 아니고 두 집 사이에 담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야기는 옆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옆집 마당에 대추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추나무가 참 커서 보기도 좋고 대추도 많이 열려서 아버지네도 많이 따먹고 그러셨다는데 정작 옆집 딸이 밤에 대추나무가 창호지 문에 비치는 모습이 꼭 사람이 손 흔드는 것 같아서 무섭다며 저것 좀 베어버리자고 했답니다. 옆집 부모님께선 별걸 다 신경 쓴다며 반대하셨지만 딸이 계속 울면서 이야기하자 결국 대추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옆집 소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갑자기 병원으로 돌아가시고 새 남매였는데 큰 오빠는 대들보에 목을 매달아 죽고 막내 동생은 실수로 집에 있던 농약을 마셔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딸밖에 남지 않았고 갑자기 온 가족이 급사를 맞으니 동네에서도 무슨 일인가 싶어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이을 것도 가져다가 주고 해서 근근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께서 부침개를 해서 가져다 준다고 집에 갔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혹시 얘도 무슨 일 생긴 거 아냐? 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답니다. 이상하게도 집 안이 조용하더랍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래서 어디 갔나 싶어 방문을 열어봤더니 방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방이라서 깨끗하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불길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는 게 생각나신 거죠. 아주머니께서 급히 이장댁에 가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애를 보신 분은 빨리 연락해달라고 말이죠. 이윽고 동네는 발칵 뒤집히고 밤이 늦도록 여자애를 본 사람이 없어서 동네 사람 모두가 흩어져서 여자애를 찾으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동네 주변, 논, 밭, 인근 야산 등등 갈만한 곳은 다 찾아보았지만 여자애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동네 사람들은 여자애를 찾았는데 동네에는 곡교천이란 냇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해서 직할 하천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넓고 깊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곡교천 근처에서 여자애의 신발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곡교천으로 가서 지금에 비해 그리 깊지 않고 물살이 빠르진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엔 근처에서 가장 큰 냇가였기에 강 양쪽 끝까지 스크럼을 짜서 여자애를 찾으려 했답니다. 신발이 있던 곳부터 해서 아래쪽으로 훑어나가는데 한참 가다가 갑자기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이쿠하면서 주저앉더랍니다. 스크럼을 짰으니 다 같이 넘어질 뻔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며 왜 그러냐고 조심하라고 소리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덜덜 떨면서 내 아래 있어. 내가 밟았어. 시체를 건져보니 하루밖에 안 되었는데 물고기들이 뜯어먹었는지 피부가 너덜너덜하고 눈도 하여서 덜렁덜렁하니 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선 시체를 보고 며칠 동안 밥도 못 드시고 계속 토하셨답니다. 시체를 밟은 사람은 더 했지 않을까 합니다. 여하튼 딸까지 죽어서 동네 사람들은 그게 대추나무의 저주라고 이야기하곤 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를 만났다. 이 이야기는 제가 10살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저의 외가댁은 외삼촌이 5명, 어머니 한 분까지 유남매입니다. 그분 중 셋째 외삼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셋째 외삼촌은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적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어떻게 지냈는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삼촌은 체격도 건장하고 운동도 잘하는 체질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여 슬하에 세 남매를 두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의 불화로 인해 안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농약을 드신 거죠. 집마당에 쓰러져 있던 삼촌을 가족분들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겨 급히 위세척을 하여 목숨을 간신히 건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병원에 가시고 저와 누나 둘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무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외할머니 댁은 3개의 방이 있었는데 한 방은 외할머니 방, 한 방은 손님 방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할아버지가 사용하셨던 방은 창고로 사용하고 꿈의 밖은 깜깜한 밤이었고 저와 셋째 외삼촌은 아버지와 같이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외삼촌이 많이 좋아지셔서 외가댁에 오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키 열리더니 검은 도포에 삿갓을 쓴 남자가 들어와 외삼촌 옆에 서서 삼촌 손목을 잡아 끌고 가려는 신용을 하는데 저는 가위 눌린 것처럼 위에서 엄청난 압박에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너무 불길하여 외삼촌을 해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그 짓누르는 힘을 뿌리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제 옆에 주무시는 아버지를 불러도 보았지만 꿈쩍도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버둥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저는 그 검은 도포를 입고 있는 남자의 소매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뒷덜미를 낚아채어서 뒤로 구르며 그 순간 그 검은 도포 남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그 순간의 오싹함이라 지금도 간혹 생각납니다. 입은 양옆 귀까지 찢어져 있고 눈은 검게 그을리고 삿갓을 눌러 쓴 그것은 틀림없이 저승사자였습니다. 그 당시 어려서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승사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뒷덜미를 잡아 끌었던 분은 바로 셋째 외삼촌이셨습니다. 저는 뒤로 구르며 삼촌은 그 저승사자와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후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가위를 눌려본 적도 없는데 그런 꿈을 꾸었으니 그 당시 기억으로는 거의 한 달 동안 부모님과 같이 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꿈을 꾸고 정확히 3일 뒤 저의 셋째 외삼촌이 자살을 결심하여 입원하고 위기를 넘기신 줄 알았던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꾼 꿈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삼촌이 만약 저를 밀어내지 않으셔서 꿈에 같이 따라갔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번째 이야기, 무덤. 마사오는 언제나 싱글벙글이었다. 조금 머리가 모자란 구석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괴롭힘을 당했다. 개 중에서 특별히 골목대장인 타로는 마사오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 가끔씩 지나치지 않고 감싸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사오는 얻어맞아서 피멍이 든 얼굴로 싱글벙글 웃을 뿐이었다. 어느 여름밤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타로가 마사오에게 말했다. 어제 죽은 야마다 할아버지를 파내어 시체를 여기까지 가지고 와. 그럼 더 이상 널 괴롭히지 않을게. 그러자 마사오는 말했다. 봐줘. 나 무서운 거 못 봐. 하지만 타로가 말하길. 시끄러워. 오늘 저녁 먹었으면 산 입구에 모여. 마사오, 도망치지 마라. 타로에겐 생각이 있었다. 먼저 가서 자신이 야마다 할아버지 무덤에 들어가 시체인 척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마사오가 자신을 업을 것이다. 그때 귀신 흉내를 내서 겁을 줄 생각이다. 그리고 산에서 나오면 모두 다 같이 비웃어주는 것이다. 해가 저무는 산 입구. 악동들이 모였다. 마사오도 있었다. 평소처럼 싱글벙글 웃고 있었지만 분명히 떨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재촉해서 마사오가 혼자 산에 들어가자 타로도 서둘러 산속으로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산속 불빛은 손에 든 촛불 하나뿐. 마사오는 산에서 들리는 소리에 어깨를 움츠리며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 최근에 파헤쳐진 것 같은 봉분 앞에 도착했다. 야마다 할아버지 무덤이다. 진짜 미안하지만 오늘 밤만 나에게 엎혀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사오가 무덤을 파기 시작하니 먼저 와서 무덤 속에 있던 타로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마사오 녀석 완전히 겁먹었잖아. 겨우 무덤을 다 파헤쳤을 때 촛불은 이미 꺼졌고 먹물처럼 어둠이 스며든다. 할아버지, 나 무서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마을까지 달릴게. 잘못해서 떨어지면 그야말로 면목 없으니 등에 묶을게. 그렇게 말하면서 마사오는 등에 타로를 엎고 새빨간 줄로 꽁꽁 묶었다. 그리고 산 입구를 향해 단숨에 달렸다. 타로는 웃음을 참기 위해 애를 썼다. 이 녀석은 정말로 손 쓸 수 없는 바보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분명히 이때까지 본 적도 없는 얼빠진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오줌이라도 지리는 거 아닐까? 마사오 등에서 타로는 낄낄 웃었다. 돌아갈 길이 반 정도 남았을 때 슬슬 놀라게 해주려고 타로는 마사오 귀에 속삭였다. 내려줘. 한순간 마사오는 움찔했지만 발을 멈추지 않았다. 내려주지 않으면 저주하겠다. 마사오는 계속 산 입구를 향해 달려갔다. 타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마을까지 돌아가면 마사오를 비웃으려고 무덤을 어지럽힌 게 어른들에게 들킬 것이다. 내려주지 않으면 귀를 잡아 뜯겠다. 타로도 필사적이었다. 곧 있으면 마을에 도착한다. 이대로 마사오를 보낼 수는 없다. 타로가 귀에서 위협하는데도 마사오는 계속 달렸다.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로 할아버지 봐줘, 제발 봐줘. 그렇게 소리치면서 달려갔다. 마침내 타로는 마사오의 귀를 뿌리끝부터 깨물었다. 부직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그때 마사오는 발을 뚝 멈추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묘하게 차가웠다. 내가 이렇게 부탁해도 안 된다는 거냐? 내가 계속 괴롭힘 당해도 좋다는 거냐? 이 녀석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이제 애원하지 않겠어. 억지로라도 입을 다물게 해주겠어. 그렇게 말하며 마사오는 품에서 커다란 식칼을 꺼냈다. 타로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황급히 마사오 등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지만 줄로 묶여 있어서 몸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마사오는 자기 등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려고 했다. 타로가 소리쳤다. 기다려, 마사오. 이 녀석은 역시 멍청이다. 죽은 자를 찌르려고 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간 죽을 뻔했다. 그러나 마사오는 말했다. 조용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런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6번째 이야기, 가스실. 어떤 귀신 얘기보다 무서운 현실의 공포 얘기입니다. 뭐가 공포냐고 하실 수 있지만 당한 분 입장에선 어떤 것보다 공포였을 겁니다. 훈련소에서 화생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불안했지만 남들 다 하는데 빠져나갈 방법은 없고 말할 분위기도 아니고 해봐야 믿어주지도 않을 거라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공포스러운 기다림이 지나고 저희 조가 화생방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땐 그나마 방독면 쓰게 하고 들여보내더니 방독면을 벗으란 명령이 있었어요. 방독면을 벗자 바로 숨이 막혀 오더군요. 전 금방 패닉에 빠져 그저 살아야 한다는 본능밖에 없었고 탈출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예상을 한 듯 조교 한 명이 문을 막고 서 계셨어요. 자긴 방독면 쓰고 여유롭게 나가려는 절 붙잡고 제지했습니다. 그 순간 전 조교님의 두 어깨에 살포시 손을 올리곤 힘차게 니킥을 날렸습니다. 그분의 소중한 소중이에게 말이죠. 그분은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시고는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전 바로 뛰쳐나와서 캑캑거리고 있었고 밖엔 교관과 조교 그리고 다른 교육생들이 놀라서 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가스실 문이 열리고는 제게 니킥을 강타당한 조교님이 다른 훈련병과 조교 손에 들려 나왔습니다. 방독면을 벗겼지만 이미 기절해 버리셔서 미동도 안 하시더군요. 훈련병을 위해 대기 중이던 군 앰뷸런스로 바로 실려가셨습니다. 전 얼차례와 사고 경위에 대한 심도 깊은 취조를 받았지만 본능적인 행동이었고 다른 훈련 성적이나 태도가 평소 열심이었기에 제 얘기를 들으신 교관님의 이해로 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귀대하셔서도 저희 훈련 동안은 더 이상 조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내무반에서 지내셨습니다. 전 너무 죄송해서 그분을 만날까봐 피해 다녀야 했지요. 지금도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시려고 다리를 한껏 벌리시고 어그적거리며 천천히 걸어가시던 그분의 뒷모습이 눈에 아른합니다. 전 그 뒤로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남의 귀한 대를 내 손으로 끊어놓은 게 아닌가 하고요. 지금도 궁금합니다. 성능엔 이상이 없으신지, 제 손으로 또 다른 심형을 만든 거라면 그 큰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때 그분 나이는 거의 새삥이셨을 텐데 어쩜 한 번도 써보신 적 없는 신품이셨을지도 몰라요. 꼭 예쁜 아가들도 낳으시고 그쪽으로 문제 없으셨으면 합니다. 조교님, 지금 잘하고 계시죠? 7번째 이야기, 화장실 괴담. 제가 일하는 곳은 손님을 받아서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실내의 화장실, 샤워 시설 등등 다 갖춰진 곳이에요. 고급 휴게소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늘도 출근했는데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께 이상한 얘기를 들었네요. 이틀 전에 이모님이 이상한 일을 겪어서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화장실 정리를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아침 5시 10분. 제가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손님은 6시 30분에 입장하기 때문에 그 전까진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이에요. 제가 먼저 출근을 하고 오픈 준비를 하러 잠깐 1층에 내려갔습니다. 다시 올라오려면 30분이 걸려요. 그 사이 5시 20분쯤 이모님이 출근하시죠.
보통 이모님께서 출근하시고 설거지 거리를 정리하신 뒤 흡연실, 화장실, 샤워룸을 정리하십니다. 평소랑 같은 노테이션으로 이모님께서 흡연실 치워주시고 화장실에 가셔서 한 곳 한 곳 청소하시고 제일 안쪽 화장실을 정리해 주신 뒤 나가려는데 문이 잠기는 소리가 났더래요. 찰칵하고 말이죠. 이모님이 무슨 소린가 해서 돌아보셨는데 닫힌 화장실은 한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별 생각 없이 다시 돌아서셔서 화장실 구역을 나오시는데 아무도 없는 화장실 빈칸 문이 쾅 닫히더니 걸걸한 목소리로 수고하세요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오금이 저린다고 하잖아요. 이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넘어지셨다가 엉금엉금 기어서 별실로 도망가셨다고 하시네요. 평소에도 저나 다른 직원들 말고는 잘 사용 안 하는 제일 안쪽 화장실에서 아무도 없어야 하는 그 시간에 말이죠. 8번째 이야기, 구미호 괴담. 서경덕은 12살 때 도승을 따라 산사에서 공부를 했다. 한 번은 그 중이 말하기를 너는 지금 집에 돌아가거라. 그러면 내일 어떤 이상한 중이 너를 찾아올 터인데 너는 그를 잘 대접하고 보내준 다음 바로 돌아오너라. 화담은 바로 집에 돌아와 중이를 기다리는데 과연 어떤 손님이 작은 나귀를 타고 청의동자 둘을 데리고 왔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태백산에 있는 사람이요. 듣자니 당신께서 남다른 자질이 있다고 하기에 특별히 찾아왔소. 화담은 일어나 사례를 하고 유교 경전 및 천문지리 점술 비선술 등에 대해 물어보니 그 사람은 막힘없이 대답하였다. 화담은 그에게 탄복하여 우리 스승님도 이 사람보다 낫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될 정도였다. 그 손님이 돌아간 뒤 화담이 다시 절로 돌아가 스승에게 고했다. 스승은 내가 평소와는 다른 수련을 할 테니 너는 이유를 묻지 말아라. 하고는 벽을 향하여 앉아 눈을 감고 합장하고 사흘 동안 말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더니 비로소 눈을 뜨고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 스승은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화담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겨드랑이 밑을 꼭 잡고 눈을 감아라. 하고는 허공에 떠서 서쪽을 향해 날아갔다. 며칠 후 한 곳에 멈추더니 화담에게 눈을 뜨라고 하였다. 화담이 눈을 뜨고 보았으나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스승은 가루약을 물에 타서 먼저 마시고 화담에게도 먹였다. 그 약을 먹자 정신이 맑아지고 주의나 배고픔을 모르게 되었다. 산 위에는 둘레가 수십 리 가량 되고 나무 그늘이 수백 리나 되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는데 스승은 칼로 그 나무에서 나무 토막 5개를 쪼개내어 절로 돌아오니 그 기간이 엿새였다. 스승은 방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자리를 깔고 병풍을 치고 화담더러 스승의 등에 엎드리라고 하였다. 그 앞에 탁자를 놓고 품속에서 5개의 나무로 만든 동자를 꺼내 5가지 색을 칠한 뒤 탁자 위에다가 늘어놓았다. 푸른색 칠을 한 동자는 동쪽에 놓고 그 나머지도 또한 색에 따라 배열하였다. 그리고 스승은 여의장을 짚고 설법하고 기다리는데 초경쯤 되자 동구 밖에서 큰 함성 소리가 나자 푸른색 동자가 먼저 나가 그들과 싸우더니 패하여 돌아왔다. 다음으로 흰색, 붉은색, 검은색 칠의 동자들도 차례로 나가서 싸우고 패하고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황색 동자가 나가더니 새벽이 되어 승리를 하고 돌아왔다. 스승이 화담의 손을 잡고 나가보니 구미호가 죽어 있었다. 스승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너를 찾아온 손님은 바로 이 여우였느니라. 유소시 시절에 태어나 천지의 조화를 몰래 훔쳐서 온 우주를 휩쓸고 다녔으나 어느 신도 능히 대적하지 못했다. 저 여우가 먹는 것은 천하에 온 나라에서 품격이 고매한 남자의 생생한 피와 오장이다. 내가 기이한 바탕을 타고 났다는 말을 듣고 잡아먹으려고 와서 살폈으나 내 몸을 신명히 보호하고 있는 까닭에 너가 아근을 만날 때를 기다렸다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너를 구하자면 반드시 유소씨 이전의 물건을 얻어야만 했단다. 그것만이 저 여우를 제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면벽 수행을 하며 정신력으로 사방을 두루 살펴보니 전날 쪼개온 나무가 태초에 생겨난 것이더구나. 그래 그 나무를 쪼개다가 5방위의 신장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저 여우와 싸우게 하여 간신히 승리를 했다. 이제부터는 내게 다른 재앙이 없을 게다. 했다. 화담이 한숨 푹 자고 깨어나 보니 스승은 간 곳이 없었다. 9번째 이야기. 전에 살던 소름 끼치는 집. 전에 살던 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평범한 아파트에 3층 복도식 아파트 22평. 저의 신혼집이었어요. 저는 주로 밤에 일을 했고
남편이 오전이면 출근을 하고 좀 더 자기 위해 안방 침대에 누우면 거실에서 사람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났어요. 저벅저벅하는 소리였죠. 정말 쉴 새 없이 거실을 빙빙 도는 그 소리를 저는 왜 단순히 층간소음이라고 여겼을까요? 안방의 화장대 위에는 커다란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 당시에는 자다 말고 벙쩍 눈을 뜨는 일이 많았는데 눈을 뜨면 꼭 사진 속에 저와 눈이 마주칩니다. 참 이상하죠? 사진 속에 저는 낯설어요. 제가 아닌 다른 여자 같아요. 남편과 여행을 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이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고. 무슨 꿈? 우리 결혼 사진 있지? 그 액자 속에 자꾸 다른 여자가 들어가 있는 꿈을 꾼다고. 당시 저는 양림을 모시던 집사였어요. 지금은 친정 엄마가 집사 노릇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떨어져서 못 살겠다고. 우리 고양이들은 절대로 안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진 아래 화장대 서랍이 무언가 무거운 것에 눌린 듯 비틀어지더니 어느 날 어긋나버립니다. AS 기사님이 뭐 무거운 거 얹어 놓으셨냐고. 새벽 시간이 되면 작은 방에 저의 컬렉션이었던 오르골들이 하나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집에 왔다가 심하게 거의가 눌립니다. 오르골이 울리던 작은 방 천장에 거꾸로 붙어 있던 귀신을 보았다고. 어느 날 밤, 저희 집이 복도 제일 앞집이었어요. 복도식 아파트가 그렇듯 작은 쪽문이 복도를 향해 나 있는데 그날도 새벽에 일을 하다 말고 우유를 한 잔 데워 마시고 있었는데 저쪽 제일 안쪽 복도 끝에 불이 들어왔어요. 총 4집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불이 들어오길래 뭐 사람이 나오나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앞으로 지나쳐간 검은 그림자. 꼬마 아이였어요. 쪽문으로 머리 윗부분만 살짝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소리도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도 복도에 더 이상 불이 켜지지도 않았어요. 그 집에서 2살 반을 살았어요. 큰 아이도 그 집에서 낳았죠. 무서웠냐고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밤에 미친 듯이 아이 장난감이 노래를 불렀대도 여전히 거실을 빙빙 도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사 나올 때 큰 소리로 작별하고 나왔어요. 다음 들어올 사람들은 너무 놀리지 말라고. 꼭 눈에 보여야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실은 아니란 거죠. 내가 진실이 아니라고 믿는다 해서 다른 이에게도 진실이 아니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 사촌 동생은 내림을 받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래요. 난 내가 정신병이라는 걸 절대 배제하고 살지 않아. 내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실제 하는지 보이면서도 의문이야. 10번째 이야기, 소귀신. 내 시골은 치바현 하스누마촌 99리 한가운데다. 오늘 밤 도착하는 어머니 때문에 할아버지와 뒷산에서 산나무를 캐기로 했다. 아이용 가방에 요괴 퇴치용 방울을 할아버지가 달아준다. 그건 딸랑딸랑보다 띵하는 좋은 소리가 나는 방울이라서 평소에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물쇠에 달려있는 것이었다. 봄이 찾아온 야산은 그것만으로 아름답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만물 박사라 또 뭔가 잔뜩 가르쳐 줄 것 같아서 나는 잔뜩 기대했다. 마침내 산나무를 캤고 잠시 시간이 지난 후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내가 있는 곳은 조금 트인 길로 되어 있으나 주위는 나무로 둘러싸여 그 너머의 상태는 알 수 없다. 뒷산에는 몇 번이나 온 적이 있지만 이곳은 익숙하지가 않다. 그래도 괜찮다.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면 반드시 누군가가 올 것이다. 나는 목에 걸린 호루라기를 입에 대었다. 그때였다. 소 비슷한 커다랗고 새카만 것이 갑자기 나타났다. 나와 거리는 10m도 채 안 된다. 분명히 투호용 소도 그 녀석 앞에서는 송아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먹같은 몸, 검은 빛이 나는 2개의 조금 안으로 구부러진 뿔과 붉은 눈. 그리고 하얀 입김을 토해내는 입. 그 입 근처에서 소나무 아래 흔히 있는 어금니가 아닌 맹수의 누렇고 날카로운 이빨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 녀석이 노려보고 있는 건 나였다. 무섭고 공격적인 살기가 나에게 향한다. 움직일 수 없다. 호루라기는 손에서 떨어졌다. 그 녀석이 머리를 치켜들고 앞발로 땅을 걷어찐다. 머릿속에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아서 무심코 반걸음 물러났을 때 방울이 울렸다. 그러자 왠지 녀석이 땅을 걷어차는 걸 멈추었다. 나는 최대한 가방을 내려서 달린 방울을 한 번 더 울렸다. 녀석이 물끄러미 이쪽을 바라본다. 여운이 사라질 때 다시 한 번 울렸다. 몇 번이고 울리는 사이에 녀석의 공격적인 태도가 잠잠해졌다. 그 증거로 입 근처에 새하얀 입김이 점점 사라져간다.
나는 필사적이었다. 빨리 이 녀석이 사라졌으면 해서 계속 방울을 흔들었다. 얼마나 방울을 울렸을까. 그 녀석의 눈이 감겼다. 팔이 점점 아파올 무렵 겨우 녀석은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도 녀석이 인간처럼 꾸벅거릴 때 그 녀석의 몸이 점점 가라앉았다. 이미 팔은 무거웠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방울을 울렸다. 겨우 녀석의 뿔이 땅속으로 가라앉을 듯 사라졌지만 바로 멈추면 녀석이 또 나타날 것 같다. 그것이 무서워서 계속 방울을 울렸다. 그로부터 잠시 후 뒤에서 할아버지가 날 불렀다. 할아버지가 하느님처럼 보였다. 달려오는 나의 손을 할아버지는 꽉 붙잡고 단지 돌아가자고 말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온 우리에게 집 앞에 밭을 매던 할머니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불안한 얼굴로 밭일을 멈추었다. 손만 씻고 할아버지에게 부춤하러 갔다. 할머니도 뒤따라왔다. 무슨 일이니? 정주하고 있는 할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도중에 작은 목소리로 연부를 외고 꼭 내 몸을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그거 뭐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대답했다. 분명히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말해지는 소귀신이라는 괴물이 틀림없어. 소귀신이라는 건 거대하고 새카만 소 같은 괴물로 그것과 마주친 사람은 거의 대부분 불에 찔려서 죽고 엉망진창이 된 시체가 높은 나무 위에 걸리거나 깊은 늪에 던져진다고 한다. 소귀신은 말이지 언제 산에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단다. 오늘은 내가 살아났지만 다음번에는 어떨지 몰라. 그러니 너는 나중에 바다나 산에 갈 때 반드시 부적을 가지고 다녀라. 알겠니? 이후 녀석과 만난 적은 없다. 그래도 등 뒤에서 할머니의 방울이 울릴 때 그때의 일이 떠오른다. 지금도 녀석은 어떤 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까?